용공문자색출이라는 명분 아래 혁신계 인사들을 잡아냈던 61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던 허영무 씨. 간수들이 그냥 말리죠. 보지 말라고 말이지, 내려가라고. 그래도 어디 그래요? 그 사형장 가는 동지들의 뒷모습을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날 사형장으로 가는 해에는 조용수도 있었다. 이마수라든지 그 정치깡패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면 몹시 그냥 바라보던 치고, 조용수는 아주 조용하게 들어가서 처형당하고. 이튿날 그의 시신은 좁은 쪽문을 통해 가족에게 인계되었다. 며칠 전까지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던 형님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정신병자들이나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권력을 휘두르는 이 군사 이 깡패들이 깡패 이전에 말하자면 정신병자들 아니냐.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이 공화국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주었다.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온 신문은 모두 380여 종. 그중 민족일보는 가장 세인의 주목을 끈 신문이었다. 민족의 진로 제시, 부정부패 고발, 근로대중의 권익 옹호, 그리고 양전된 조국의 통일을 절규한다는 4가지 사실을 내걸었다. 창간사에서 조용수 사장은 힘있는 소수가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다수를 위한 신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희신문과는 확연히 다른 논조였다. 민족일보가 정신적 지주로 삼은 것은 독립정신이었다. 명망 높은 원로 독립운동가들에게 할애되어 창간 후부터 일면에 연재된 광야의 소리는 민족의 활로에 대한 조언과 통일을 열망하는 꼿꼿한 민족정신을 반영했다. 절대 빈곤이 시달리던 농촌의 비참한 생활상을 민족일보는 특별 취재반을 편성, 생생하게 취재 보도했다. 우리나라 농촌이 그만큼 비참하다는 걸 그때까지 모르고 지냈어요. 마을에 가면 점심때 연기라는 집이 없어요. 점심은 다 굶고 있다는 얘기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진보적인 논조로 민족일보는 창간 한 달 만에 가두 판매 1위라는 선풍적인 지지를 얻는다. 당시 발행 부수는 3만 5천 부. 유력 일간지들이 5만 부 정도를 발행할 때였다. 구독자가 권력하고는 관계없는 빈민촌에 많더라고요. 초라한데도 이제 시민대금을 주고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사장 조용수는 남다른 열정으로 민족일보를 진두지휘했다. 직접 사설을 쓰기도 했고 현장 취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남 진양군 유복한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조용수는 진주중학교를 다니다 대구 대륜중학교로 전학하게 된다. 우익 학생 간부로 활동하다가 좌익 학생들과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었다. 조용수 사장이 공부도 잘했고 또 아주 성실하고 인상도 좋았고 이랬어요. 이듬해 일본으로 유학 간 조용수는 메이지대 정경학부에 다니면서 민단의 기관지인 민주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1959년 시작된 제1교포의 북송에 맞서 한정부와 거류민단은 반대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조용수는 민단의 간부로서 그 반대투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당시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대한뉴스에서도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무렵 조용수는 망명정객 이영근과 운명적인 만남을 지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이승만에게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조용수는 이영근과 함께 열성적으로 조봉암 구명운동에 뛰어들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조봉암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사형은 집행됐고 민단은 조용수를 15일로 좌천시킨다. 3.15 부정선거로 얼룩진 조국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반독재 항거는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의 참혹한 시신이 발견되면서 폭발. 학생 시위가 전국을 뒤덮었다. 이승만은 마침내 하야를 결심한다. 제2의 해방. 사람들은 4월형 이후의 자유 분위기를 이렇게 불렀다. 전국을 뒤덮은 새시대에 대한 열망 속에 진보당 사건으로 붕괴되었던 혁신계의 복원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혁신계는 사회대중당으로 집결, 고혁구도를 이루었다. 자주적인 외교, 정치의 자유와 후의 공정한 분배 등 혁신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조용수가 귀국한 것은 선거를 앞둔 6월이었다. 조봉암 구명운동을 계기로 건전한 혁신 세력의 필요성을 절감한 그는 사회대중당 후보로 경북 청송에서 출마한다. 제2공화국 최초의 사무의원과 민의원 의원의 총선거가 혁신계의 선거 돌풍은 표로 연결되지 않아 결과는 혁신계의 참패였다. 조용수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선거 이후 혁신계는 선거 패배에 대한 인책론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혁신계의 목소리가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조용수는 혁신계를 대변할 신문 장관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했다. 신문의 이름은 처음엔 대중일보, 사장으로는 윤길중 의원이 거론됐다. 사장 조용수, 혁신계의 통합과 혁신계의 대변, 두 가지의 무거운 짐은 결국 가장 젊은 조용수의 어깨에 지워졌다. 그는 조동필, 이종률, 송지영 등 쟁쟁한 진보적인 학자들로 필진을 꾸리고 민족일보라는 제호를 내걸었다. 자체 인쇄시설이 없어 정부기관지인 서울신문과 인쇄계약을 맺은 민족일보는 61년 2월 13일 비로소 첫 신문을 발간한다. 그 즈음 나라는 한미경제협정으로 온통 들끓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원조 없이는 예산 편성도 못할 정도로 재정이 바닥나 있었다. 경제원조협정이 이루어져 장면 정부는 한미경제협정에 조인하지만 혁신계는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협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원조의 대가로 미국이 원조 사업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의 내정 간섭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불역적인 조항이라는 것이었다. 민족일보는 창간 후부터 이 협정이 자주경제를 해치는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면 정권이 미국의 예속이라며 신랄하게 몰아붙였다. 반독재 투쟁으로 시작된 4.19는 60년 가을부터 통일운동으로 발전했다. 그것은 이승만 북진통일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면서 동시에 조봉암 평화통일론의 복권이자 부활이었다. 4.19 당시 감사와 지지의 대상이었던 미국은 이제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로 인식되었다. 혁신 세력들의 통일 논의는 61년 2월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 약칭 민자통이 발족되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조용수는 민자통 결성에 상당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이미 통일운동 세력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또 민족일보는 이러한 통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당시의 통일론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의 실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통일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또 외세에 간섭받지 않는 자주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강대국의 입김에 예속되지 말자는 자주 중립화 통일론은 미국을 긴장시켰다. 미국의 압력으로 장면 정부는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이른바 2대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일운동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잇따르는 사회적 이슈를 혁신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민족일보는 바로 그 때문에 보복 조치를 당한다. 3월 3, 4, 5일자 신문이 정간된 것이다. 인쇄를 맡았던 서울신문사에 정부가 압력을 가해 인쇄를 중지신 것이다. 민족일보는 제2공화국의 첫 번째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고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은 인쇄소를 바꿔야 했다. 61년 1월 30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준섭 의원이 현 민족일보의 조총련 관련서를 제기한 것이다. 민족일보는 조용수의 이름으로 일간지 광고란을 통해 민족일보 자금은 조총련계의 것이 결코 아니며 제1교포들의 민족에 불타는 깨끗한 성금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당시 치안국장이 조총련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지만 후일 다시 불거져 나온다. 1년 전의 반독재 투쟁은 이제 민족자주 통일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운동으로 변화해 있었다. 학생들도 이 운동에서 비켜나 있지 않았다. 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민족일보도 더 바빠졌다. 이런 상황을 군부에서는 우려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5.16 주체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남긴 비망록에서 당시 군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당시 미국도 한국인들 사이에 새롭게 일어나는 민족주의 감정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한 대한정책 보고서를 보면 민족주의 감정이 마르크시즘 혹은 중립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막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책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장면 정권은 더 이상 미국에 신뢰를 주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그런 와중에도 통일의 열망은 점점 커져갔다.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서는 남북학생회담 실현을 위한 대규모 걸기대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의 행사는 만기한 평화통일운동의 절정이자 마지막이었다. 지나는 대동포 여러분, 우리 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떠돌던 소문이 현실로 닥쳐온 것이다. 주동자 박정희 소장이 어떤 인물인가에 세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쿠데타 세력이 심상치 않음을 예감한 혁신계 선배는 조용수에게 퇴신할 것을 권유했다. 5월 18일 영문도 모른 채 조용수는 민족일보 간부들과 함께 구속됐다. 나흘 후 치안국은 조용수 일당의 죄상과 배후관계라는 제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용수는 조총련으로부터 1억 환을 불법으로 들여와 민족일보를 발간했으며 북한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2일 창간되기 전에도 한 차례 시비가 붙었다가 마무리됐던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리 간단치 않았다. 7월 29일 혁명재판소 법정에서 공판이 시작됐다. 혁명재판소 제1법정에는 죄인기를 비롯한 3.15 부정선거 관련 피고 25명, 제2법정에는 민족일보 사건의 조용수 이하 13명의 피고,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이 군인이었다. 경복 경찰관들이 지키고선 법정은 가족들과 내외신 기자로 북적댔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조용수가 일본에 있는 이영근이라는 사람과 수시로 접촉했는데 이영근이 간첩이라는 사실, 이영근은 국내 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 혁신계를 통합하고 신문을 창간할 것을 조용수에게 지시했고 공작비 지원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한때 조봉안의 비서였던 이영근은 조용수와 함께 조봉안 구명운동을 벌였던 사람. 이영근이 간첩죄로 기소된 적은 있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영근은 통일일보의 전신인 조선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 진보당 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으로 망명했었다. 이영근도 국내 혁신계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선 통일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북한이 나중에 평화통일론에서 무력 적화통일로 돌아서자 이영근은 즉각 북한을 맹렬하게 비난했었다. 1990년 이영근이 사망했을 때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조총련 자금설이 또 문제였다. 조용수는 제1동포 기업가들이 도와주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대부분의 자금은 당시 동경의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기업가 박용구 씨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박용구는 박정희로부터 공화당의 재정국장 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영근이 간첩이었다는 설, 조총련계 자금이었다는 설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남은 문제는 민족일보의 논조다. 검찰의 주장은 민족일보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평화통일론을 선전하는 데 앞장섰고 남북한 교류와 학생회담 개최를 찬동함으로써 북한 괴뢰 집단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용수는 혁신 세력은 기본적으로 의회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라고 반박하며 북한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을 예로 들었다. 또 조용수가 북송 반대 시위에 나선 대한뉴스의 화면이 증거로 제시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고 상고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박정희는 왜 조용수를 처형하려 했던 것일까? 군사혁명서에 기록된 5.16 쿠데타 당일의 상황을 보자. 쿠데타 세력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권 장악은 16일 오후에 시작된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착수한 일이 있었다. 오전 8시 30분에 이미 용공분자 색출을 지시한 것이다. 박정희가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좌익 전력이었다. 1948년 여수 14연대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박정희는 군대 내 남당 총책으로서 수사를 받았었던 것이다. 공산당이 침투해 와서 군내에다가 조직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 체계를 전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박정희 사람이 군내 조직 체계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전부 적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조직 체계입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벌어진 군내 숙정 과정에서 박정희의 리스트는 아주 유용한 것이었다. 모두 4,700여 명이 처벌된 이 숙군에서 박정희는 정보 제공의 대가로 살아남았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동료들을 다 팔아넘긴 박정희에게 뱀처럼 냉혹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네이크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석재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훗날 한 시사월간지에 연재된 회고록에서 이 씨는 미국이 박정희의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 미국의 오해를 풀기 위해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보여야 하고 그 방편으로 좌익 사상범들을 체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일보의 조용수를 비롯해 통일운동을 벌였던 혁신계 인사들, 민자통 관련자들이 샅샅이 검거됐다. 이 이기적인 프로그램은 박정희를 구제해 주었다. 그해 11월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백악관으로부터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를 얻어냈다. 사상전력의 부담을 벗은 박정희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자신이 확고한 반공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가장 효율적인 이쪽 동북아시아에서 이 반공정책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승만 정권에서는 그걸 끊임없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은 반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일이지.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맞아떨어진 겁니다. 65년 한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남한사회에서 나왔던 반대 구호 중에 하나가 양키 입닥칩니다. 1965년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령까지 동원한 군사정권은 한일협정을 체결, 미국의 요구에 부응했다. 사형이 선고되고 독방에 수감된 지 2개월째. 국제신문인협회를 비롯해 해외에선 구명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 조용수는 그때까지 자신이 사형당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12월 21일. 형 집행 명령서. 끌려간 5명의 사형수 가운데 조용수는 마지막으로 교수대에 올랐다. 민족을 위해서 좀 더 일하지 못하고 한 것과 신문사를 운영하느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하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의 처형은 곧 혁신계의 처형이기도 했다. 그리고 평화통일로는 이후 8.15 선언이 나오기까지 10년의 세월을 침묵해야 했다.